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ADHD라고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네, 저는 지금 12년 차 중학교 교사,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세모라는 초등학교 3학년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를 키우는 교사 엄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교사라서 잘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5살부터 이제 유치원에서 전화가 자주 왔고, 뭔가 또래와는 다르게 굉장히 과잉 행동이 있구나. 근데 이게 잘하면서 나아지겠지 막연하게 버티고 버티다가 교사다 보니까 ADHD라는 단어에 익숙하기도 했고 설마 하다가 이제 7살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한번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이기가 무서워서 1년 정도는 그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지로 나아질 수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1년을 또 버티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문제가 이제 소거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3월 달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 좌절스러웠고, 그때 이제 약물 치료 시작하고, 그 진단 받고 나서 약물 치료, 그 다음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디다 말할 데가 그렇죠. 없어가지고 외롭고, 자식이라니까 또. 아이가 받을 피해도 그렇지만, 저 역시 너무, 제 인생이 이제 아이가 너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아이를 자립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막막함? 근데 이 감정을 어디다 쏟을 데가 없으니까 그 우울감도 심해졌고, 그러다 이제 상담을 한 6개월 받고,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거든요.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시기를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왜 다 조용히 있을까? 그래서 막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박사님들이 쓴 책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 있는 것이 위로.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키우라는 거지? 의문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 나라도 쓰자 해서 그때 마침 글을 되게 쓰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왔죠. 이렇게 혼자 계시던 어머님들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따로 이메일도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계속 써 나가야겠다 하던 와중에 여기 출판사 대표님께서 책으로 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시지만 책을 써본 거는 이게 처음이시잖아요. 네. 근데 브런치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일상을 적는 거랑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성과 구조와 양을 갖춰야 되는 일은 좀 다른 작업이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훌륭하게 완성을 하셨나요? 책 쓰기에 관한 이야기라면 글을 쓰면서 이제 독자분들이 본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책 쓰기 강의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전 원래 독서 모임을 몇 년 해왔어서 그 읽기에 대한 욕구는 항상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읽기 끝은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됐는데 진심이 통했는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본인 그리고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읽을 때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네. 진심이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병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하지? 그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엄마 또 직장 엄마시잖아요. 네. 아이는 어떻게 그러면 돌보셨어요? 아이는 사실 5살 때는 그때 그냥 의심만 하고 너무 활달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일단 너무 버거워하셔서 돌보미를 구했어요. 정부 아이 돌보미를 구해서 바깥에서 계속 놀게 해주시고, 퇴근하면 이제 제가 보고, 그러던 때에 둘째가 생겨서 제가 휴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부터는 이제 세모를 전담 마크 하듯이 봤었죠. 그리고 학교 갈 때도 1학기는 아이가 이제 ADHD라는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휴직을 한 번 더 하고, 거의 초반에는 일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직을 했을 때는 아이가 좀 편안할 수 있는 학원들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 책에도 담았지만, 학원을 안 보내면 좋죠. 안 보내면 좋은데 일하는 어머님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안전을 위해 보내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책에 담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죠.
첫째 아이가 남자아이라서 남자아이. 네. 처음에는 활발한가 보다 하다가 ADHD 진단 받기 전 그 사이에는 이웃들이 좀 아이 좀 잘 교육 좀 시키지 이런 오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좀 버릇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데서 상처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때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첫째 아이니까 그럼 내가 요걸 잘못 가르친 네. 건가? 하고 잠깐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생각도 해보잖아요. 네. 그때 마음은 어떠셨고 어떻게 이겨나가셨나요? 그때 마음은 사실 수치심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수치심. 제가 교사라는 걸 동네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교사 자녀가 저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편견을 씌운 거죠. 당연히 나는 아이를 잘 키울 거라는 그런 자만심도 있었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원하는 플랜대로 가지 않을 때 제가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책에도 담았지만 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타인의 시선을 항상 신경 써오던 사람인데 통제되지 않는 제 아이가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 그 엄마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할 때도 데리러 가면서도 좀 두근거리고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까 하원길에 그리고 약간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들마저도 두려워서 조금 밖에 있고 남편이 데려오게 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이 문제가 ADHD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엄청 좌절스러웠지만 아이한테 그 쏟아부었던 그 미움과 막 원망들이 다시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화를 냈었을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이게 ADHD 때문이구나 알고 나니까 아이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꾸 그 하원하고 나면 그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섞이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이는 계속 그 성향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바꾸자 해서 제가 계속 차를 태워서 한 20분 거리에 막 잔디밭밖에 없는 곳, 막 물에 발 담글 수 있는 곳. 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다 자연이 많아서 계속 그런 데를 데리고 다녔죠. 또래 관계는 네. 해줘야겠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는?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몇 명, 한두 명은 있어서 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아이들. 그 친구들을 가끔 불러서 이제 놀게 해주고. 그럼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겠네요. 그 부모님들도 똑같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그쪽 아들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서로 잘 맞는 친구가 한두 명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제약이 많았고 가끔 만난 거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이 아이 자체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채로 또래 관계가 완성되지 않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먼저 계속 그 상황에 놓이게 하면 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가서는 혼자 관계 맺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이가 나와 관계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가족 간의 관계 거기서 사회성이 일단 먼저 자라는 거니까 일단 엄마가 얼마나 눈을 맞춰주고 아이랑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고 왜냐면 성숙한 대화는 부모한테서 배울 수 있지 그 미성숙한 또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항상 사회성이 마이너스 2, 3년 늦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7살이지만 4살 아이인 거거든요. 근데 4살 아이한테 또래랑 놀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3년 정도는 더 이 아이들을 챙겨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사회성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계속 자연에서 놀게 해주고 그 안에서 얘한테 더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내가 줄 수 있다면 또래 관계는 그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아니 여기 또 한 학생이 있는데 진단 받은 학생인데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뭐 어울리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썼지만 엄마가 막 공을 들였지만 또 아이가 혼자 놀고 괜히 또 문제가 생기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나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공고히 잘 확보되고 나서 그리고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관계를 맺으면 더 안 좋은 거네요. 네.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고 나니까 학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다. 네.
예,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음. 다른 아이 중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생각에 공부 잘하고 모범생은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좀 싫어할 것 같다. 그런 뭐 생각해보죠. 안 그러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시지만. 근데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일단 돌아갔을 때 이 아이를 진단받고 조금 키우고 약물 치료 시작하고 복직을 했거든요. 근데 복직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한테 미움받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저도 같이 미워했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그렇죠. 모를 때. 근데 그 아이가 미움받는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렇게 복직하고 만난 아이가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어했던 아이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생활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각하고 게임 중독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이미 너무 악화돼 있고 그러니까 악화된 이유가 부모님께서 선생님께 전화를 받으면 아이한테 계속 이제 혼내고 그런 과정이 악순환이 되면서 이 아이는 선생님한테도 신뢰를 잃었고 부모님한테도 신뢰를 잃다 보니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게임에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오고 친구들이 말 걸면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화를 내고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봤을 땐 무조건 ADHD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잔소리 안 하기였어요. 늦게 오면 학교 그래도 왔네. 그냥 벌 좀 주고 담백하게 그렇게 됐고 부모님한테도 잔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안 씻고 오면 놔둬라. 안 씻는다는 이유로 막 끌고 가서 씻겼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놔두셔라.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니까 놔둬라. 그리고 그 아이한테 잔소리를 끊으니까 말썽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어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래도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놔두는구나. 그게 한번 경험이 되니까 그 친구도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게임 여전히 하고 하지만 친구들한테 좀 덜 화내고 일단 교실에 있는 자체가 항상 불편했을 거거든요. 선생님도 나를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겠지 막 이런 게 불안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놔뒀더니 연말까지 문제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놀랐다 그랬거든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아 아프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네요. 자꾸 잔소리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친구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앞에서 이렇게 혼내기보다는 뭐 잘못하면은 무조건 글로 써오겠어요. 왜냐면 마른 감정이 자꾸 섞이니까 그 친구랑도 말로 많이 지도를 하기보다는 글로 써오면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그냥 딱 2가지만 얘기하고 보내고. 근데 그 아이가 글로 쓰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쵸, 쓰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정리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랑은 항상 나쁜 감정이 안 섞여서 이 아이가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말보다는 글로. 네, 그래서 항상 매해 그런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해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ADHD가 아닌 친구들도 사춘기를 네. 시작이 되는데 선생님은 중학생 선생님이시니까 한국에서 좀 어렵다는 그 연령층을 네네. 지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모라는 친구도 이제 그 사춘기에 곧 접어들 텐데 이 친구들은 또 이 사춘기를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가요? 아, ADHD 네,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사춘기는 ADHD 아이들의 사춘기는 사실 저학년 때 그 전에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더 배로 쌓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쌓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저는 중학생 아이들 보면 아직도 애기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다 큰 아이들처럼 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겉으로는 막 감정을 막 분노와 짜증을 내비치지만 이 마음 안은 아직도 여리고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항상 1대1로 조금 차분한 톤으로 마음을 조금만 읽어줘도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근데 부모님들께서도 아이가 확 변해버리니까 부모님도 적응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춘기를 매년 보지만. 그래서 ADHD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사춘기가 됐다. 그럼 사실 돌을 닦아야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저희 그 채팅방에 모여있는 부모님들 계세요, 같이. 근데 사춘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네. 오늘도 사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인정해요, 저는. 사춘기 부모님들도 그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이인 건 맞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어머님도 나름 너무 고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면 어머님도 울고 끝나고 음. 어떡하나요? 이러면서 우시면서 끝나고. 근데 아이는 엄마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랑 대화 많이 나누는 거, 그리고 대화 나누지 않고 거부하는 아이라면 스킨십이라도 해주는 거. 어깨 토닥이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뭐 의식적으로 안아주는 거. 그걸로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인정 욕구가 아직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춘기는 또 지나간다 하지만 이 ADHD가 약을 잘 복용했을 때 언제 완치가 되는가 아니면 다시 재발하는가 평생 가는가 이런 거는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라.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ADHD 약을 먹는 이유가 뭐 완치 이런 거보단 전 적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부모가 관찰을 해야 하고, 자유로운 환경이면 복용량도 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학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분위기 환경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아니면 시기적으로 중학교,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 학군지 이런 데 있다면 용량을 좀 더 많이 복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과 조금은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 게 본인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단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단약보다도 휴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먹을 수 있고 본인이 또 성인이 되면 선택적으로 마감일이 있거나 뭐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시기에는 좀 맞는 약을 먹거나, 약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성인 ADHD 분께서는 짧은 시간만 집중하면 돼서 짧은 약효만 있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도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장시간 가는 약효가 있는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선택적으로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프리랜서나 막 마감일이 없고 예체능이나 창의력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되는 직업이다. 그러면 안 먹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약간 집중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직군에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약을 좀 덜 그러시대요. 먹어도 네. 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 강박, 우울증 이런 경우는 사실 약을 안 먹고 생활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오래 복용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만 딱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건강한 게 아니라 좀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 때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저 자신에게도 말을 하지만, 완치라는 것은 너무 이 ADHD라는 것을 알면 그걸 함부로 기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평생 먹는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우울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약을 미룬 것도 있는데, 약을 먹지 않음으로써 더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이 있는 건 참 다행이고, 아이가 현명하게 자기 상황을 좀 판단해서 언제든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이가 약을 안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아이 모습 그대로여서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아이가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막 자책을 한다든지.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시작이 어렵고 그 주의력을 지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이 꼭 이 아이를 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하나의 선택이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것이, 약을 복용한 후에는 아이가 일상을 정말 평범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나요? 바로? 아니면은 조금 어떤 도움은 받지만 뭐 완전하지는 않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약이라는 것이 그 약효가 먹고 나면 1시간 뒤쯤에 올라와요. 그래서 실행 기능이 막 올라가서 계획한 대로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과잉 행동 좀 줄고, 그리고 충동성도 줄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학교 안에서 일단 친구들과의 관계가 편해지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자기도 친구 때리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 총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혼나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이 약을 먹고 나면은 그런 걸 조절해 주니까 생활 속에서 이 친구한테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은 그런 소통 속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또래 관계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감도 생기고. 네, 행복감도 생기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 같은 것도 높아지다 보니 1년 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1학년 말에 친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일 기뻤고 그리고 다음 해에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가 차분하게 학교 생활 잘했거든요. 또 이 책에서 눈에 띈 것이 저도 또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학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눈에 띄었어요.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걸 그래 네 맘대로 해 오냐오냐 키우면 공부는 사실 뭐 누구나 좀 하기 싫은데 그 병을 빌미로 또 너무 무한대로 뭐 네. 마음껏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학년기에 해야 될 학습들이 있는데 이 학습을 그렇다고 애들을 또 스트레스를 막 줄 수도 없고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지 네. 좀 많이 궁금해요. 네. 일단 학습 이야기는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학습을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점수에 큰 의미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습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학년기에서는 학습만큼 메인 주제가 없어요. 사실 학교에 가면은 1교시부터 4, 5교시까지 계속 학습, 놀이도 학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학습이 큰 게 없거든요. 계획을 하고 그만큼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다음 개선해서 또 다시 계획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건데 이 아이들이 학습이 아닌 이상 그런 실행 기능들을 어디서 익힐 수 있겠어요. 지금 계속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학습을 포인트를 두실 때 우리 ADHD 아이들은 특히나 점수보다는 이 아이가 계획한 만큼 했느냐 그리고 미루지 않고 했는지 그 과정을 칭찬하고 있는지 부모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은 안 보낼 수 있으면 사실 뭐 집에서 아이가 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서 놀이식으로 부모님이 옆에 붙어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래서 뭐 예체능을 대부분 저학년 때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소규모로 최대 6인 그래서 선생님이 한 4인에 1명 붙을 수 있을 정도의 미술학원 그리고 또 수학학원도 소규모로 보냈고 또 돈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저는 소규모인 곳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얼마나 수학 점수를 올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가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지 왜냐면 학교도 아이들이 사실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학원에서까지 굳이 받아가면서 학습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교육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데를 더 우선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죠. 좀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을 네. 찾으셨던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가 인식이 돼서 공부를 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좀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연구를 한 부모의 자녀들은 좀 그래도 행운인 것 같고 부모가 이게 인식이 안 돼서 계속 나무라기만 한 아이들은 중학교 학생에서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뭐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엄마가 끌고 온 아이와 스스로 간 아이가 갈리는데 엄마가 끌고 왔는데 애가 잘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자기가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어머님이 부스터를 역할을 해주신 거지 어머님이 부스터 역할 없어도 이 아이는 언젠가 빛날 아이였던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있는 아이는. 너무 중요한 말씀. 네. 그런데 엄마가 끌고 왔는데 이제 나가 떨어지는 아이. 그건 이제 그 아이의 역량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막 과하게 끌고 왔다. 그랬을 때 그 관계는 남는 게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좀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 거기에 포인트를 두셨던 분들은 아이가 포기하지 않아요. 중학교 가서. 네.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는 나를 항상 인정해 준 사람이니까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에도 중학교 부모님들께 짤막하게 담았지만 그 사춘기에는 부모님께서
학습을 뭔가 더 도와주려고 애쓰지 말고 망치지 않는데 포인트를 주셔서 말하죠, 엄마가. 네. 사춘기 시기는 아이랑 분리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부모와 자녀가 좀 거리를 적당히 안전한 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좀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네. 제 2의 인생을 다시 꾸려가는 시기죠. 그때는 어머님들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많이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역할을 이제 이루신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더 이상. 아이는 스스로 너무 날아갈 만큼 잘 성장을 했고 이대로 스스로 공부하면 되는데 아이 공부를 계속 봐주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이루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우울증이 오시기 쉬웠고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분이 굉장히 멘탈도 건강하시고 아이도 굉장히 건강해요. 정신 건강이. 안전한 거리. 이거 아주 써붙여놔야겠어요. 좋은 거리를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서로 각자의 자아를 좀 존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성향도 내가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고 너무 동일시하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한테도 안 좋고. 뭐 이 이야기는 비단 ADHD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영어,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영어 선생님이신데 아이 영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영어를 가르쳐 보셨죠, 직접? 학원을 일찍 보내셨어요? 아니면 엄마표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또 아이와 이 아이의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달라요. 그게 다 궁금한데요. 큰일 났네요, 지금. 저희 첫째는 그 8살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6살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리고 영상도 항상 보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붙잡고 가르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 학원을 보내자 했어요. 그래서 뭐 원어민도 있고 좀 자유로운 데 보냈더니 이 아이가 ADHD 증상이 그때 약을 안 먹을 때여서 7세 정도였어요? 네, 8세 초였어요. 8세 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거 너무 아닌데? 그러면서 바로 환불 받았어요. 2주 보내고 바로 환불해서 뺐어요, 제가. 그리고 뭐 영어를 꼭 학원에서 배워야 돼? 이래서 그때부터 엄마표를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근데 워킹맘이니까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의 그런 엄마표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ADHD 아이를 키우면서 선택과 집중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그렇게 올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플랜을 짰고 그래서 그 세모는 월, 화, 수, 목, 금 영어 영상을 1시간씩 보고 그리고 그 영어책을 잠자리에서 이제 매일 월수금 읽어주고 뭐 화목 토일은 한국어를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잔잔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ADHD가 좀 언어에 방해를 줬다고 느꼈던 언어 그 습득에 방해를 줬다고 느꼈던 게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세모 자체가 과몰입이 수학이나 과학 쪽에 있어요. 세모는. 그래서 영어를 왜 해야 되냐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재미를 잃지 않는 것이 1번.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책을 빌리거나 사서 읽어주고 영상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자유롭게 보게 했거든요,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서 리스닝이 되니까 읽기를 좀 해보자 했더니 조금 읽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도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ADHD 때문에 지금 난독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ADHD가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그래서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진짜 짧은 문장 같은 거 그냥 따라 읽어라 이렇게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쓰기를 완성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일단 쓰는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쓰기를 언제 시킬까 하다가 2학년도 못하고 그냥 하기 싫다 하면 안 시켰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돼서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우리가 단어를 1개씩 써보자 했는데 그 원래는 그 영어 줄 공책을 되게 못 썼거든요. 2학년 때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아이의 때가 언젠지를 잘 노려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3학년 처음부터 그냥 욕심도 안 내서 처음에는 매일 영어 단어 10개씩 교과서 단어 10개씩
외우고 쓰고 그거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10개도 싫대요. 그래서 그럼 5개로 줄여달라서 그래 5개. 그래서 5개를 지금 벌써 4, 5개월 했네요. 그래서 3학년 교과서 단어는 다 외워서 쓰고 그 다음 이제 그럼 한 번 더 3학년 거 돌리자 해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저는 항상 앞서가기보다는 얘가 완벽히 잘 알았을까 그거 해서 복습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복습 되게 싫어해요. ADHD 아이들 왜 또 한 걸 또 해 지겨워하고. 근데 이것은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네가 아는 걸 더 오래 기억하면 너한테 좋은 거잖아 해서 한 번 더 시키고, 그리고 이제 4학년 거 넘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4학년 걸 외운다. 그리고 처음에 공책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가 못 썼었는데 지금 봐라. 저도 놀랐거든요. 얘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냈으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내가 매일매일 견뎠을 때 해낼 수 있다는 그 성공 경험을 항상 그걸 주고 싶었어요. 성공 경험을 느끼니까 이제 왜 해야 되는구나 약간 네. 습관이 붙었네요. 조금씩 매일. 나 잘하네 이런 거. 근데 세모는 항상 그거를 제가 우선해 주니까 뭔가를 도전할 때는 항상 그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시작할 땐 우리 모두 다 힘들어. 근데 너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러면서 그렇게 뭔가 인증처럼 아이에게 해줄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1에서 100 쓰기. 그것도 너무 힘들어 했는데 너가 지금 곱셈을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가 성장해온 것을 바라봐. 그랬을 때 아이는 새로운 걸 했을 때 좀 덜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엄마 의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 양육도 처음인데 또 이렇게 또 특별한 과정도 거쳐 나가시니까 이것도 좀 대단한 의지인데 둘째 아이를 키우는 거랑은 그럼 확실히 좀 차이가 있나요? 너무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둘째가 이제 만 4세예요. 네, 만 4세. 애기네요. 네, 그래서 4돌이 됐고 둘째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더라고요. 대신 과잉 행동은 없지만 불안이 높아요. 그래서 촉감에 예민하고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이라는 그런 기질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둘째를 통해서. 과잉 행동은 밖에서 힘들지만 집에선 제가 참으면 됐는데, 이 불안이라는 아이는 밖에서는 모범적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안에서는 또 저한테 온갖 감정을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사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 아이와 맞춰가나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는 미리 뭔가를 말해주면 안정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맞춤식인 거죠. 세모는 세모대로 이렇게 통제와 적당한 단호함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둘째는 정말 감정을 다 수용해줘야 되고 미리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들을 네. 키우기 전에 선생님께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나 심리학적인 거, 병리학적인 거 이런 경험이나 지식이 좀 있으셨어요? 심리학 책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요. 대학생 때부터 많이 그래서 좀 강의도 빨리 그랬을 캐치하고 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방치했으면은 나중에 뭐 계속 싸움으로 그쵸. 되는 집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게 됐구나. 그럼 둘째는 불안도만 낮춰주면 뭐 약물 복용은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아, 사실 좀더 오픈되어 커봐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모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바로 저한테 질문을 던진 말이 네. 동생이 있냐, 형제자매가 있냐였어요.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걔도 ADHD 확률이 80%다. 이렇게 먼저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유전은 네. 아니잖아요. ADHD는 사실 유전력이 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세요. 네, 그런 유전적인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ADHD가 그럼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스펙트럼에서. 네. 얼마나 약하고 강하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증상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 스펙트럼에서 최대한 이 아이를 평범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전인자가 발현되느냐 그리고 얼만큼 발현되느냐 그 문제지 유전인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조합으로 아이에게는 그럴 수도 일이 있다고 내려갈 수도 하더라고요. 있는, 잠재되어 있던 어떤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저 역시 어릴 때 세모랑 진짜 비슷했거든요. 과잉 행동에 충동성 많고. 근데 이게 다행인 건 30세가 되면 그 느렸던 전두엽 발달이 완성이 돼요. 누구나. 네. 그래서 30세 좀 이후로 느리군, 뭔가 좀 그래도 그렇죠. 네. 남들이 20살에 성인이 될 때 30살쯤 되면 이제 네. 좀 어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 자체가
저희 어릴 때와 또 다르거든요. 저희 아빠 시절과 또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통제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 아이들이 뭔가 제대로 된 훈육을 받거나 그럴 기회가 점점 사라져서 사실상 가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네. 아이를 이제 지도를 했을 때 무서운 표정이나 어떻게 보면 단호한 말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아이가 또 성찰하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위축되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 그냥 쟤는 좀 저 학생은 지도하기가 힘드네. 그러면 말썽을 피워도 일단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들 보면. 왜냐면 뭐 아동학대 신고를 갑자기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쪽 입장이 다 되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ADHD 우리나라 ADHD 아이들 정말 힘들구나 그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보호받는 직장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그 ADHD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지금 스스로 해내고 계시거든요, 다들. 선생님께서 그 부모님들과 어떤 모임을 하고 네네네. 계신가요? 네. 거기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네. 위로도 받고 네. 그 모임은 뭐 블로그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네. 참여할 수 있나요? 네네. 그 부모님들이? 네, 오픈 채팅방이 있어서 네.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은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 거의 지금 200분 정도 그 안에 같이 계세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고민 있으면 좀 얘기하고, 그리고 또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이제 선생님들과 협력이 잘 안 될 때 어머님들도 정말 힘드시고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구나.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어른의 도움을 같이 받지 못하는 ADHD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해외 사례도 궁금하고. 근데 해외 사례에 있는 것은 사실 유토피아처럼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해외 사례는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체제가 너무 달라서 체제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또 ADHD가 사실 장애 판정을 받는 그 질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깨어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정말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통합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네. 그런 입장에서 ADHD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레이 존이라고 어떤 책에서도 나왔는데 회색지대에 있는 발달장애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 지능도 높고 생활도 다 가능한데 적응이 어려운 거죠. 친구 관계도 어렵고 이런 친구들은 또 안타까운 것이 주변에서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능이라도 높으니까 학습은 잘하겠지 이런 기대감. 뭐 그런 거에서 이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오는 자괴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병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 맞는 역할을 가진 일을 하면서 그렇죠.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적당히 보호도 받고 약도 좀 복용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신건강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유학도 했고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미국에서 느꼈던 건 이거거든요. 거기도 마약이나 뭐 총기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삶 자체 개개인의 삶을 굉장히 존중해준다는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집단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사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맞아요. 네. 아유, 문제가 뭐. 근데 말을 해야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결도 하고 네,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회피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안에 골마 있던 것들 뭐 니트족부터 해서 고립 청년들 이런 문제들을 당장 이렇게 뭐 증상이 나타나면 그 대중요법처럼 감기약 주듯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안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번에 외로움을
그 관리하는 아예 정부 네, 부처가 외로- 생겼다고. 그 건강히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를 돌볼 그 의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을 보고 제 아이도 보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 아이들이 요즘에 의대 가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해요, 학교에서도. 근데 의사의 꿈이 정말 너가 사명감이 있고 환자를 돌보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면 의대 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야. 그랬는데 근데 의대를 간다고 해서, 의사가 된다고 해서 너 자신에게 꼭 행복하리란 법은 없어.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부모의 입김이 너무 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좋다고 하면 좀 따라가죠. 근데 의사 같은 직업은 이직도 어렵거든요. 그걸 행복감을 과연 느끼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아이가 충분히 고민할 기회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아이들한테. 너무 사실 학교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행복을 느끼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네. 공부를 해서 멘탈이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우울감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네. 학습이라는 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과 성취를 하는 과정인데 결과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네. 이게 부모님들의 인식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일선에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담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드리거든요. 왜 불안하신지 막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까 부모님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의 마음 건강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기대가 가는 거거든요. 네. 저 역시 부모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약간 다른 데 향해 있거든요. 저는 얘가 밥벌이를 하고 안정적으로 좀 작은 거에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청년들의 삶도 그렇지만 뭔가를 성취해서 막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뭐 1% 이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감을 느낄까? 그거를 본인들이 바라봐야 하고, 우리 아이도 상위 5%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상위 5%를 바라보고 꿈을 꾸더라고요. 그게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간격이 클 때는 행복감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항상 오늘을 살지 않는 것. 항상 어디 멀리 가 있어요, 생각이. 계획을 세우지 못. 저희 반에 이제 공부 잘한 친구가 한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했더니 계획 세운 걸 다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개 틀린 것 때문에 우는데, 이제 고작 중학생이거든요. 15살인데 지금 그 점수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당장 오늘 어떻게 될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불안감은 어디서 왔을까? 그냥 계속 친구와도 대화를 안 하고 나는 계속 미래만 바라보고 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운동은 하니? 산책은 하니? 없어요. 그냥 학원, 집, 밥, 계획, 공부, 그리고 잠 줄이고 이런 건데 그게 정신이 건강할 수가 없죠. 정신 건강한 친구들을 보면요, 기질적으로 좀 외향적인 애들이 확률적으로 더 정신 건강이 좀 좋긴 해요. 왜냐면 사람들을 잘 만나고 거기서 또 성취감을 얻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어떤 아이가 매일 지각하고 뭐 담배도 피고 뭐 놀고 이런 친구인데 해맑거든요. 그 아이의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그거를 막 봤죠, 1년 내내. 근데 반에서 꿀찌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너 20점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10점이었거든요. 100점 만점에. 너는 20점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이번엔 단어라도 외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걔가 26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니까 심플한 거 아닐까요? 부모님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자,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엄마들의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께서도 뭔가 마음이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생활에. 그럴 때는 인식했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어느 순간 우울해지면 인식조차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병원이나 상담을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담을 매년 가거든요. 갔을 때
이제 더 할 말이 있을까 싶다가도 사람이 계속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새로운 과제를 계속 맞닥뜨리고 또 그 새로운 과제를 마주했을 때 대응하는 저의 모습도 또 새롭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불안감이나 뭐 다른 감정들을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그날은 굉장히 개운하게 또 아이를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현명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모가 현명하지 않으면 아이를 자꾸 왜곡해서 바라보게 돼요. 뭔가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의 결핍이나 뭔가 내 바람이나 과한 기대나 이런 것이 막 섞여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아이를 대할 때도 그것이 항상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명하게 바라보려면 부모 마음이 깨끗해야 되니까 상담이나 병원을 꼭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북토크 하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ADHD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발달 지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까 하는 후회나 자책, 그다음 미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현재의 자기 자신을 자꾸 데려오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지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 쓰고 나한테 해주고 싶은 긍정적인 말,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잘한 일, 그리고 오늘 꼭 해야 될 목표 3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복잡하게 아침을 맞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10분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아이랑 엄마, 뭐 와이프 이런 역할을 다 떼고 그냥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있어야 아이를 내가 주체가 돼서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아이의 증상이 끌려다니고 증상이랑 싸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도 ADHD 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막 발악하는 그 모습을 다 떼고 나면 그 안에 아이가 딱 존재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나를 자꾸 의식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를 할 때. 근데 그건 눈을 맞추고 얘기할 때 느껴지더라고요. 은근히 눈 맞출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영상 볼 때도 있고 뭐 핸드폰 못 뜨면 쳐다볼 때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많이 주의력을 뺏기시더라고요. 저도 눈을 잘 안 보고요. 머리 감았나? 뭐 묻었나? 옷 잘 입었나? 이렇게 다른 데를 봐요. 뭐 네. 잡아내려고. 근데 요즘에 중학생 아이들도 눈 잘 못 맞춰요. 언어 디지털 기기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뭐 강의 듣거나 아니면 친구랑 노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노는 게 아니고 막 스킨십 하면서 놀고, 남자애들도 계속 몸 치대면서 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사람 눈을 보고 듣고 대화하는 게 너무 부족해졌다 보니 ADHD 아이들한테는 더 열악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뒤돌면 할머니 있고 옆에 가면 삼촌 있고 그랬거든요. 대가족에서 자라서. 그리고 너무 어른들이 지칠 때는 또래 사촌들이 항상 있어서 사람에 대한 욕구를 항상 채울 수 있었고, 그리고 부딪혀보면서 거기서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너무 없었거든요. 뭐 키즈 카페에 가도 부모님들이 딱 뒤에 서서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또 코로나 3년도 있었고 초등학교는 벌써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학폭으로 가고 어른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애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갈등 해결도 스스로 못하고. 근데 ADHD 아이는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부모가 그 면밀히 가정에서 눈 맞추고 대화해 주는지, 그리고 이 아이의 좋은 면을 봐주는지. ADHD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으니 내 아이의 ADHD는 어떤 모습일까를 관찰을 많이 하고,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6장, 7장에 가장 정성 들여서 썼는데 절대 나를 잃지 말라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도 다른 사람, 아이도 나랑 다른 사람인데 자꾸 나는 뭘 좋아할까? 그런 거 써보려 하면 못 쓰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면 편안해지거든요. 저도 아직은 완전히 편안하진 않지만 편안해지면은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지 않은 부모는 내 욕구를 아이한테 투영시키고 같이 이제 되게 난장판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안에 2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중학교 되면은 이제 후회 막심하시죠.
너무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가 막내가 6학년이다 보니 이제 사춘기를 막 맞아서 이게 너무 귀가 잘하실 것 지금 같아요. 네. 쫑긋 아닙니다. 그게요 이론으로 저도 그래요. 강의하는 거랑 네. 순간순간 저도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뭐 한결같은 평정심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더욱 선생님과 얘기가 재밌고 네. 공감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 좋은 제목도 쓰기 마음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당시의 당황함. 그리고 요 제목을 쓴 이유가 이 책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부터 진단받고 약물 적응할 때까지 몇 년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일상이 되고 나서는 조금은 웃으면서 넘기기도 하고 네. 우리끼리 좀 위로도 되는데 그 수렁에 계신 분들, 그 터널에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 수용에 가는 과정인데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목을 썼고, 그래서 앞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마도 양육 이외에 또 좋아하는 일이 좀 있어서 쉴 곳이 있고 또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도 있고 또 업무에 전념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더 행복하게 그냥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소용돌이가 있더라도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어머님들께 차마 드리지 못했던 그런 못다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채팅방에 계시는 부모님들 항상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건전해 주시거든요. 외롭거나 힘들 때 그때 항상 함께 해준다는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이가 혹시 ADHD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